네, 평화 공감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는데, 네, 마스크 벗으셨죠? 아, 그래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장관. 네. 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 행사에서, 네, 추도사라고 23일 날. 네, 네, 5월 추도사라고 하죠. 네, 추도사. 그 SNS에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는 걸 봤습니다. 대선 이후에 뭐 테레비 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네, 격려와 위로의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뉴스는 보고 살아야죠. 네. 그러게. 네. 아니 뭐 국내 정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국내 정치 뉴스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제 정치 뉴스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상한다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를 꺼버리거나 뉴스를 안 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죠. 네. 속이 상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 건 알아야죠. 네. 속이 상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 거는 알아야 된다. 네. 정치 뉴스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 외교부 장관 인선도 했고 또 통일부 장관 인선도 나왔고 뭐 각국 대사들 인선도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오늘 발표됐나요? 4강 대사. 네, 네. 주미 대사는 이미 발표가 됐고, 4강 대사 플러스 이제 유엔 대사. 네. 대체로 뭐 잘 됐다고 봅니다. 아, 네. 뭐냐면 그래도 비교적 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이 분들이 있죠. 됐다. 전문성이 네. 있고 주일 대사는 뭐 일본에서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쭉 학자로 컸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국립외교원장까지 지낸 그야말로 일본 통입니다. 네. 윤덕민 박사가. 그다음에 서울대학의 외교학과의 정재호 교수는 네. 중국 문제 전문가죠. 네. 중국 문제 전문가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중국 문제 전문가고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중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알아준다는 인정하는. 그렇죠. 그럼 의미가 실력을. 있네요. 네. 그래서 잘 된 거고 또 지금 러시아 대사가 지금 이름이 뭐더라? 저기입니다. 장호진. 네. 장호진도 직업외교관 출신이죠. 네. 아마 이제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통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은 뭐 20년, 25년 전 뭐 이럴 때도 대통령 옆에서 통역으로 수행할 정도면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충망받는 외교관이었겠네요. 네. 그다음에 황중국 지금 유엔 대사도 내 기억에 제가 김영삼 정부 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네.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외교 비서관실에 이제 요즘은 행정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네. 과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었다.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진짜 머리가 브라이트해요. 아, 네. 아마 어디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을 겁니다. 네. 외시 출신이겠죠. 네, 외시 수석을 했는지 그 당시에 뭐 대학 입시 연합고사인지 뭐 이걸 수석을 했는지 자고는 네. 굉장히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이고 영국 대사를 했죠. 네, 영국 주영 대사 대사요. 하다가 네. 그때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러났다가 이번에 유엔 대사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잘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직업 외교원들이 이번에 지금 4강 대사로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잘된 거 있었어요. 네.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그 4강 대사 발령에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다거나 그렇죠. 어떤 청와대에서 요직을 지냈다거나 이런 분들이 4강 대사로 많이 나갔죠. 전문성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갖다 직업 외교관을 좀 박대를 했었죠. 네. 그럴 일은 아닌데. 섞여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상징적으로 어떤 분이 가고 이를테면 그런 것도 인사의 하나의 방법일 텐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도 4강 대사는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아니까. 네. 또 윤석열 정부의 다른 인사들 보면 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사에 검사는 못 보내지.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보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공정거래위원장 오늘은 또 금감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해가지고 좀 너무 많이 나간다 싶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집무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쭉 가면 되나요? 근데 뭐 그대로 가는 거죠. 뭐 네.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걸 공원화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그 마당을 반환 지역, 이 미군이 반환하는 지역을. 근데 그게 지금 땅을 파보면 아마 기름 범벅일 겁니다. 네. 기름 범벅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자기 땅 아니라고 그래서 막 기름도 뭐 함부로 버리고 뭐 아무데나 그냥 뭐 그야말로 좀 환경 면에서 네. 문제가 많은데 이걸 이제 돌려받는 그 협상이 원칙적으로 그걸 뭐랄까 환경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 놔야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환경 정화 비용 같은 거를 누가 내느냐는 문제로 네. 예,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미국은 어떤 속셈이냐면 이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우리 속담에 성질급 본놈이 술값 낸다는 말 있죠. 네, 네. 급하면 당신네가 그거 다 해결해. 우리는 지금 예산 편성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이걸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당신네가 한국이 또 맡아가지고 정화하든지. 완전히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긴 낼 그게 텐데 결국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긴 낼 텐데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주둔군 협정 소파, 네. 스테이트스 오브 포시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 소파가 사실은 우리가 아쉬울 때 체결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군이 그렇죠. 절대로 여기 있어야 국력도 대한민국이 지금 같지 않을 때였죠. 모든 그 혜택을 다 거기다 줘야만 여기 주둔해 주는 그런 시기에 그걸 체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불간의 소위 뭐 조약인 셈이에요. 공정한 협정은 아니죠. 그렇죠. 네. 대등한 협정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국방부 청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었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앞에 있는 미군 부지를 빨리 반환받아서 공원 뭐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청와대도 품으로 돌려주고. 네네. 아니 뭐 좋은 얘기라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좋은데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환경 청화비를 우리가 내는 걸로 빨리 결단을 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걸리고 임기 중에 그 공원화 시작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용도 엄청나지만 환경 정화하는 기간도 꽤 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그 썩은 땅을 다 흙을 퍼내야 되겠죠. 아이고, 네. 만만한 보통 일은 아닐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마당에 참 뒤에다 대고 그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남의 나라 와서 주둔해 주면서 남의 나라 그 좀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는 그 이유로 이 땅은 아무렇게나 그냥 써가지고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네. 됩니까? 네.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러고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의 국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미국도 환경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안 하고 못 하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제국주의일 수밖에 없는데 그 면에서는 그 면에서는 어제 현충일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대북한에 대해서 대북한 담화도 있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대화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이런 쪽에 언급은 없어서 남북이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도발하면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서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기왕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그 대화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간 거를 굴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굴종이요. 네. 생각이 짧은 거지만 그 북한이 사고를 치기 전에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남쪽을 상대로 해서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외교 정책이고 대북 정책이 돼야지. 그리고 그게 비용도 훨씬 저렴한 거예요. 네. 일이 벌어진 뒤에 그거 따라다니면서 막는 거 확장 억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오키나와 측에서 뭐 훈련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대북용이라기보다는 대중용이에요. 네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날 와서 약속했던 대북 확장 억제 그 전략의 일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현 정부에서는 그것도 대북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대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동해로 오든지 뭐 서해로 오든지 해야지 오키나와 근처에서 그 항공모함하고 뭐 구축함 무슨 뭐 항공모함 구축함 그다음에 순양함 뭐 다 동원이 됐던데 해군 그 대대적인 훈련을 했던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F-35A인가요? 한 20여 대가 지금 이 미국의 본토에서 괌으로 날아와가지고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면 즉각 출격하고 군사적 대응을 할 아무 수 때나 있도록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네. 북한을 겁주겠다 하는 건데 근데 일의 순서를 보면 북한이 8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밤 9시 전날 밤 9시에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이튿날 새벽 4시 반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동해상으로 뭐 8발을 쏘아줬다. 그럼 뭐는 짓이에요? 그동안에 큰 소리 칠 때는 원점을 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점 때리면 뭐 하루 전쟁으로 가는 거지만 네. 하여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았는데 8발을 네 군데서 그러니까 평양 2발씩 쏜 거죠. 2발씩 평양 밖으로 북쪽에 순안공항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쏘고 그다음에 평안 북도 동창리라는 원래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데 평안 남도 개천 그다음에 함경 남도 함흥 이 네 군데서 그러니까 국토의 곳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동시에.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여러 발을 쏘아댈 때 그걸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막겠어요. 킬체인이고 뭐가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뭐 터널 속에서도 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제 북한이 고정 발사대가 아니라 이동 발사대를 가지고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 미사일이 날아올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점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는 것도 발사대가 고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제 탐지해가지고 여기서 준비해서 쏘아대고 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을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뭐 여러 군데서 8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그래서 우리 쪽도 한미가 합동으로 동해상에다가 지대지 미사일을 쏘아댔다. 그게 무슨 대응입니까? 네. 무슨 억제고? 억제라는 것은 사전 개념이 시간적으로 사전 개념이 있잖아요. 네. 사전에 뭐 이 방비를 튼튼히 해서 감히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억제지. 일 끝나고 난 뒤에 저기서 8발 쐈으니까 우리도 8발 쐈다는 거는 일종의 말장난일 수. 아니 그건 사후 약방문이에요. 사후 약방문. 약방문은 됩니까? 약방문도 아니지. 네. 아이고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불기. 사또 떠난 다음에 나팔 불기. 북한은 북한대로 얻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얻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랬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자꾸 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참 아주 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무슨 뭐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밀당합니까? 네.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단순한 관심 일리가 없다. 그럼요. 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네. 더구나 어려운 살림에 저렇게 지금 그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쏘아댈 때는 미국이 언제 우리를
말하자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거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불편한 그 와중에 그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자기네를 핑계 대고 군사적으로 동북아에서 그 분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네.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의 이 총포탄에 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드리면 우리도 너희들 당신네들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서겠다. 일종의 북한도 사전 억제 개념으로 좀 쏘아대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그렇죠. 너희도 어느 정도는 그게 억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북한이 이를 저지르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무슨 합동으로 훈련을 하거나 미사일을 엉뚱한 데다 대고 쏘아대는 걸 확장 억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얻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얻고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얻는 거는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은 없죠. 아이고 답답합니다. 있을 거 없죠.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북한의 저런 그 군사적인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게 저거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그리고 미국한테 신세 지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 때문에 확장 억제 이제 그 전략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미국 그 국방비 쓰는 일 아닙니까? 공짜가 네.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그것을 이제 그 찾아가려고 그러죠. 네네. 예를 들면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얻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까지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